그래서 이벤트 X랑 이벤트 Y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둘 간의 페이오프에 언제 차이가 발생하는지 거의 대부분에는 투표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경우에 이 둘 간의 차이는 투표에 들어가는데 발생하는 cost C예요. 그래서 우리가 V에서 N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C만큼의 이제 net utility가 발생하는데요. 그 외에 다른 결과들은, 그러니까 만약 결과가 바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둘 간의 차이를 약간 어드저스트 해줘야 되는데, 어드저스트 해줘야 되는 그 두 가지 결과는 만약에 후보자 A가 정확히 한 표 뒤졌을 경우, 그러면 얘가 만약 투표를 했을 경우에 그럼 이제 타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둘 다 정확하게 득표가 같았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얘가 투표를 안 하면서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되면은 전략을 바꾸면은요, 그러면 이제 타이를 깨게 돼서 페이오프가 2-C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이벤트 X에 대해서 우리가 이 probability를 assess 해주면은 이벤트 X라는 거는 한 표 뒤졌을 경우니까요. 후보자 A를 지지하는 사람은 총 K명. 근데 지금 우리가 후보자 A를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한 명 빼고 나머지는 K-1이죠. 후보자 A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 그 중에 한 명에서 생각하는 거니까요. 나머지 사람들 중에 I명이 투표를 하러 가고 P의 확률로 투표를 하러 가니까 바이너미얼 포뮬라에서 그 probability는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리고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통계학 입문 같은 거 들어보면 이제 그거 알고 있죠. 만약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다. probability A랑 probability B가 있다. 그 둘 간의 이제 intersection이요. 그러니까 A가 발생하고 동시에 B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A랑 B가 independent하다. 그럼 이거는 둘 간의 곱셈으로 계산이 돼요. 곱셈으로요. 만약에 independent가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B given A 여기다가 A를 곱해주고 또는 A given B 여기다가 probability B를 곱해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아래처럼 conditional probability를 우리가 이제 써줄 수 있는데 만약에 A랑 B가 서로 간에 independent하다. 그러면 내가 A라는 정보를 받아봤자 B를 assess 할 때 이벤트 B에 대한 probability assess 할 때 이건 그냥 probability B거든요. A가 아무런 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mixed relative equilibrium을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그러니까 mixed relative를 사용한다는 거는 각자 어떠한 패턴을 갖고 P의 확률로 투표를 하고 1-P의 확률로 투표를 하지 않죠. 근데 그 각각의 사람들이 믹스 레이를 사용하는 거는 전부 다 인디펜던트 하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두 명이서 서로 간에 2x2 게임 하는데 내가 액션 A, B, C, D 있고 플레이어 1 입장에서 A랑 B, P랑 1-P의 확률로 섞는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 2 입장에서 Q랑 1-Q의 확률로 섞는다. 그럼 이때 섞을 때에는 상대방이 설령 얘가 Q, 1-Q를 섞는데 내가 C라는 걸 액션을 선택하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플레이어 1 입장에서 A랑 B랑 어떤 확률로 섞냐면 P랑 1-P의 확률로 섞어요. 즉 그래서 내가 A를 선택하고 상대방이 C를 선택할 확률 P 곱하기 Q, P 곱하기 그 다음에 AD, BC,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D 요렇게. 그래서 각각의 전략 조합이 실현될 확률이 이런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나온다. 즉 independent한 가정이 있어요. 꼭 그럴 필요 있나? 상대방 서로 간에 그 믹스레이를 사용하는데 서로 간의 correlation 생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A, B, C, D를 섞는데 어떤 식으로 섞냐면은 액션을 선택하기 전에 같이 둘 중에 한 명이 동전을 던져요. 그래서 만약 앞면이 나오면은 A를 하고 A, C를 선택하고 뒷면이 나올 경우 B, D를 선택한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이 1/2, 1/2, 0, 0 이렇게 되죠.
둘 다 액션을 선택하기 전에 동전 하나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은 우리 A랑 C, 나는 A 선택하고 너는 C 하기로 약속을 하자. 그 다음에 뒷면 나오면은 나는 B, 너는 D 하는 걸로 약속하자. 서로 간에 이럴 경우는 correlation이 있죠. 내가 A 선택하면 상대방은 C 선택한다는 얘기고, 내가 B 선택하면 상대방은 D 선택한다는 거니까요. 이런 거는 이제 correlated strategy. correlated strategy.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학부 개념에서는, 학부 수준에서는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서로 간에 각각의 플레이어가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섞는다는 믹스 에너지요. 혼합 전략이요. 오케이. 요거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 그래서 열로 돌아오면은 K- 나머지 A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I명이 투표할 확률에다가 B를 지지하는 B를 지지하는 투표자 N명 중에서 I 플러스 1이 투표를 할 확률, 그것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I는 타이가 발생한다는 거는 전부 다 투표를 안 하는 경우부터 한 표씩 한 표씩 해서 K-1까지 전부 다 더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래 확률은 이제 요 I는 그대로 I, 정확히 타이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그 다음에 I 플러스 1만 I로 바꿔주면은 우리가 probability Y, 여기서 지금 small y라고 써져 있는데요. 요 각각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Q의 입장에서도 1-C 피보트가 될 확률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이퀘이션이 총 그 X, Y, X 프라임, Y 프라임 그래서 총 P랑 Q에 관해서 이퀘이션이 총 4개. 총 4개처럼 보이지만 이거 뭐 디테일한 건 안 들어가겠지만 요 XY랑 X 프라임, Y 프라임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결국 그 relevant한 이퀘이션의 개수는 2개거든요. 그래서 unknown 2개, equation 2개 해가지고 적어도 이거를 그냥 손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손으로 P랑 Q를 구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뭐 매틀lab이나 여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numerically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numerically 푼 결과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50명, B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70명. 그 다음에 각각이 투표를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0.03부터 0.3까지. 이 케이스에 관해서 P랑 Q를 구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잘 보면은 만약에 투표 비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투표를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인디퍼런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투표를 했을 때 expected payoff랑 그 다음에 투표를 하지 않았을 때 expected payoff가 서로 같아야죠. 근데 만약에 투표 비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느 쪽이 좀 더 payoff가 커질까요?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C만큼의 커스트가 발생하는데 투표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 페이오프가 낮아지겠네? 그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낮아진다는 얘기는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의 probability가 그만큼 매스가 줄어든다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엔 이거는 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트레이드오프를 전부 다 생각하지 않고 나이브하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상대방들이 투표를 하러 가지 않으면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피버털 보로가 될 확률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투표를 하러 가면 않을수록 소수의 사람들만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럼 내 투표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갈리게 되는 그런 피버털 보터가 될 확률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은 만약에 커스트가 작았을 경우에는요, 커스트가 컸을 게 먼저 볼까요? 그럼 이럴 때는 균형이 딱 하나만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커스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실제 그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probability, 투표를 할 probability가 줄어들고, B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줄어드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 줄 수가 있죠? 이 결과를요. 이럴 때 C가 충분히 큰 상태에서 C가 더 증가해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C가 증가하면은 투표를 할 때 발생되는 비용도 증가하고 동시에 내가 피버털 보러가 될 확률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서로 간에 밸런스드 오프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 균형 P가 결정이 됐는데요. 이 페이오프가 만약 커스트가 충분히 큰 상태에서 더 증가한다? 그럴 경우에는 피보털 보러가 될 피보털 보러가 될 확률 거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페이오프는 피보털 보러가 됐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어디셔널 페이오프는 타이가 발생했을 때 내가 투표를 함으로써 1만큼의 probability 그 다음에 한 표 뒤졌을 때 additionally 1만큼의 payoff 그래서 총 이렇게 1 플러스 1 각각의 이벤트에서 1만큼의 효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데 자꾸 말이 꼬이네. C가 만약에 충분히 큰 상태에서 C가 더 증가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force가 두 가지 force 중에 한 가지 force 그러니까 cost가 충분히 높아지면서 내가 투표를 안 할 incentive 그게 점점 더 커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한번 C가 충분히 커진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투표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투표를 하려고 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피보털 오러가 될 확률 이게 증가하게 되죠. 동시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안 갈 테니까 그럼 내 투표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거니까요. 이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에 의해서 균형 P가 존재하죠. 또는 Q가 존재하게 되죠. 결정되게 되죠. P랑 Q가. 근데 C가 충분히 큰 상태에서 더 증가하면은 결과적으로 왼쪽의 힘이 이제 오른쪽의 힘을 더 너미네이트 하게 돼서 사람들의 투표할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C가 충분히 작을 경우에는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균형이 존재하는데 두 번째 균형에서는 probability가 처음에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감소했다가 이건 계속 감소하네요. 모노톤. 그 다음에 첫 번째 균형 보면은요. P가 계속 이것도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요거에 관해서 우리가 인투이션 하나 생각해 봐줄 거는 왜 커스트가 작을 때는 두 가지 균형이 존재하고 커스트가 클 때는 균형이 한 가지만 딱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왜 일단 이거 먼저 생각해 보세요. 커스트가 작을 때는 왜 두 가지 균형이 존재하는지. voting 커스트가 낮을 때는 두 가지 균형이 존재해요. 왜 그렇죠? 이거는 좀 약간 생각하기 어려운 인투이션인데 그래서 교과서에도 없는 그런 인투이션인데요. 이 선거라는 거에서 만약에 투표 비용이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투표라는 거는 선거 비용이 있을 경우에 이거는 free riding 프로블럼이 발생하죠. 나는 후보자 A를 지지하는데 후보자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러 가요. 그럼 나는 굳이 투표장 가는데 비용이 발생하는데 투표 안 하거든요. free riding incentive가 있어요.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죠? 만약에 내가 후보자 A를 지지하면은요. 후보자 A를 지지하는 사람들끼리의 서로 간의 협동이 필요해요. 왜냐? 너무 우리가 지지를 안 하면은 결국 후보자 A, 투표를 안 하면은요. 후보자 A가 당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통 서로 팀 간의 컨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팀 A가 있고 팀 B가 있어요. 얘네들이 적절하게 투표를 해줘야 원하는 후보자가 당선이 되죠. 만약에 팀 간의 컴피티션이다. 그럼 팀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 게 free riding 프로블럼이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동시에 팀 안에서 너무 free riding 하면은 우리가 팀 자체가 져버리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그렇죠? 팀 자체가 왜냐하면 후보자 A가 당선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coordination 프로블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cost가 되게 낮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균형이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free riding 프로블럼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coordination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은
코디네이션 게임은 거의 대부분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코디네이션 게임의 가장 대표적인 example이 Battle of the Sexes. 남자 여자가 무비 시아로 갈 건지 또는 스테디움 이게 있죠. 여자가 무비 시아로 가는 걸 좀 더 좋아하고 남자는 스테디움 가는 거 살짝 좋아하는 거. 이거 보면 잘 알겠지만 이 코디네이션 게임은 이 코디네이션 게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서로 같은 전략을 선택할 유인이 있다는 거죠. 즉 여자가 무비 시아로 갈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자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남자가 스테디움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자도 스테디움으로 같이 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디네이션을 위해서 적절한 코디네이션을 위해서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 프리라이딩 프로블럼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반대로 움직일 확률. 남들이 투표장에 가? 그럼 난 안 가고 내가 안 가? 그럼 상대방은 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프리라이딩 프로블럼 요게 만약에 커스트가 작을 경우에는 내가 굳이 투표장 안 가봤자 아낄 수 있는 커스트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아예 까짓 거 투표하지. 즉, 이 프리라이딩 프로블럼이 되게 마이너 이슈가 되는 거죠. 즉, 이 코디네이션 프로블럼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이렇게 두 가지 균형이 있어요. 서로 다 투표하러 가든지 아니면은 서로 투표하러 안 가든지. 그래서 보면은 커스트가 낮았을 경우에 여기 첫 번째 균형 같은 경우 보면은 후보자 A를 지지하는 집단이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윗 그룹이거든요. 왜냐면 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B를 지지하는 사람은 70명이죠. 얘네들이 첫 번째 균형에서는 보면 알겠지만 되게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투표를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Q도 여기서는 Q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균형과 비교해 봤을 때 첫 번째 균형에서 후보자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투표를 하죠. 이럴 경우에는 B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리스폰드 할까요? 이건 약간 좀 수준 넘어서니까 그만할까? 그래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왜냐면 이거를 계속 디스커스 하다 보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더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낭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왜 이 두 가지 균형이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한 인투이션만 갖고 있으면은 제 생각에 충분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할 거는 그래서 이 피버털 모델은 사람들이 왜 투표를 하는지 굳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해서 첫 번째로 분석한 모형으로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empirically 이게 실제로 정말 투표 모양이 정당한가 아닌가 투표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모형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empirical 테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펠프리앤 로젠털 이 두 분이 보인 거는 만약에 투표자의 사람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투표를 하러 갈 건지 말 건지 그거에 대한 그 컷오프를 결정해주는 커스트 C가 있겠죠. C 스타요. 그래서 만약에 투표 비용이 정확히 이 C 스타랑 동일할 경우에는 투표하러 갈 건지 안 하러 갈 건지 그게 indifferent하고 투표 비용이 C 스타보다 낮다 그러면 투표를 하러 가고 높다 그러면 A 그냥 프리라이딩 하자. 투표를 하지 않는 이런 C 스타가 존재하는데 이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0으로 수렴한다는 걸 보였어요. 0으로 수렴한다는 거. 그 컷오프가 사람들을 인디프런트하게 만들어주는 그 커스트 비용 컷오프가 그러니까 C가 내 투표 비용이 이 C 스타보다 낮았을 때만 투표를 하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려가는 거. 즉,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 줄 수가 있죠? 만약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투이션은 너무나 간단한데 내가 피버털 보러가 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니까 아무리 투표 비용이 작다 하더라도 투표에 갈 확률은 그만큼 투표장에 갈 확률 그거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large election, 예를 들어서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꽤 많은 그 투표율이 나오죠.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large scale election 같은 경우에는 pivotal voter가 그만큼 될 확률이 낮은 건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투표장에 많이 가냐? n이 보통 infinite로 가면은 그 cut-off는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나는 높은 투표율을 설명해 줄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small election 같은 경우에는 pivotal 될 확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pivotal 될 확률이 있으면은 이게 바로 사람들을 투표장에 모이게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존 pivotal voter 모형이 큰 선거는 아니지만 작은 투표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작은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투표자들의 behavior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슈테판 코어트가 다른 코어서들이랑 그 2008년도에 낸 그 페이퍼가 임피리컬 페이퍼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작은 선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이 피버털 보러 모형이 그렇게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임피리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데이터로 사용한 거는 텍사스주의 리코럴 레퍼런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술에 관해서 그 주마다 법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술을 살 수 있는지 토요일 날 술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일요일 날은 거의 모든 주가 술을 못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에 관해서 계속 법이 개정돼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주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각 카운티마다 또는 각 타운마다 이렇게 법을 다르게 적용을 하려고 이제 어떤 그 개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다른 선거에 비했을 때는 되게 작은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피버털 보러가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그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실제 사람들이 스몰 일렉션 같은 경우에는 투표할 인센티브가 많아져서 득표율이 높아진다. 그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서포트가 있는 반면에 위닝 마진에 관해서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이 술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할 때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또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아도 여전히 그거를 반대하는 예를 들어서 찬성 쪽으로 되게 기울었다? 그러면은 반대를 투표하는 사람들의 투표율 난 실제 반대하는데 실제 투표장에 가가지고 반대 투표율을 던질 그 투표율 그게 꽤 커요. 그러니까 위닝 마진이 상당할 경우에도 그러니까 아까 M과 K가 있었죠. 후보자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랑 후보자 B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M이 압도적으로 클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 위닝 마진 투표 거기 결과도 찬성이 찬성이 51% 반대가 49%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찬성이 70 후 반대가 30 이렇게 마진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만약 예측할 경우에는 내가 반대 입장에서는 반대 투표자들의 내가 어차피 내 한 표가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투표나 인센티브가 그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왜 투표를 하러 가는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작은 선거일 경우에 피버털 모형이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작은 선거들을 보니까 결과가 되게 서로 간에 비슷하더라. 결과가 서로 간에 되게 큰 차이를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표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버털 모형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있어요. 자, 그래서 김영세 교수님 책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임피리컬 테스트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관심 있으면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선거에 관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요.
갑자기 와가지고 차가 밀린 상태에서 갑자기 와가지고요. 약간 좀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데요. 커피 한 잔 들이키고.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책에 있는 10장 externality.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직까지 김영수 교수님 책의 그 시퀀스를 좀 계속 이게 어떻게 스토리가 흘러가는지 좀 생각하고 있는데 1, 2, 3장까지는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봤던 고전 미시경제학. 그래서 뭐 가격이 어떻게 일반 균형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결정된 균형 자원 배분이 parity efficient한지 아닌지 그러한 welfare theorem. 근데 이제 4장부터 이제 우리가 social choice를 이제 생각하죠. 그래서 social choice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선거 거기에 관해서 이제 9장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다시 또 고전 미시경제학으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고전 미시경제학에서 일반 균형 다음에 나오는 토픽이 뭐냐면은 시장 실패거든요. 그래서 저 이런 얘기를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반 균형에서 나오는 welfare theorem, welfare theorem은 우리가 시장 균형에서 발생하는 자원 배분이 efficient 한지 안 한지 그거에 관한 효율성 이 둘 간에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게 welfare theorem인데요. 근데 이 welfare theorem은 당연히 여러 가지 가정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이 welfare theorem은 고전 미시경제학의 끝인 동시에 현대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왜냐? 그 여러 가지 가정들이 깨졌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떠한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그거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 문제점이 얼만큼 시비어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부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러한 논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그 미시경제학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 마켓 페일리어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처음에 나오는 또는 가장 중요한 그 마켓 페일리어는 조지 아칼로프의 그 레몬 마켓이죠. 여기서 왜냐면은 펀더멘털 티어렘이 여러 가지 가정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정이 complete information.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은 서로 동일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페이오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특히 가격에 대해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관해서 만약에 약간의 uncertainty가 있으면은 셀러가 자기 중고차 갖고 오는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가치 그렇죠. 그 자동차에 대해서 그게 정말 얼마만큼 퀄리티가 좋은 건지 그런 거는 이제 셀러보다 더 덜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natural assumption인데 생각할 수 있는 assumption인데 만약에 정보가 비대칭적일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시장에 실패하겠지. 그럼 시장에서 나오는 균형이 더 이상 efficient하지 않겠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요. 거기서 끝났으면은 아마 현대 미시경제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게임 이론이 정보경제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70년도 조지 아칼로프가 내놓은 논문의 결과는 되게 좀 스트라이킹하죠. 시장 자체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셀러랑 바이어가 있는데 바이어는 알고 있어요. 내가 셀러보다 품질이 좋든 안 좋든 willingness to pay가 더 높다는 거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트레이드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안 좋은 품질의 자동차만 거래가 되고 그 위에 것들은 여전히 바이어는 알고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품질만 알면은 나의 willingness to pay가 더 높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에서 우리가 협상에 임해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요. 셀러도 알고 있어요. 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마켓 페일리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마켓이 전체로 컬랩스해요. 그 결과가 70년도에 사람들 경제학자들한테 되게 스트라이킹하게 다가왔던 거거든요. 저는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그게 얼만큼 그 센세이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70년대부터 이제 이 정보 경제학이 정말 되게 이제 게임 이론을 통해서 이 정보라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인지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켓 밸류에 관한 그 얘기가 이제 10장부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학부 미시경제학에서 한번 봤을 법한 내용.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수업에서 보기 힘들었던 거에 비해서 이거는 아마 한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11장까지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거의 한번 봤던 거라서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마켓 밸류 중에서 우리가 퍼블릭급 서로 간에 프리 라이딩 인센티브가 있어가지고 시장 균형에서 그 퍼블릭 굿이 충분히 밸류업을 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약간 이거보다는 좀 더 general discussion, 그 네거티브 externality 또는 positive externality 이런 externality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시장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실패한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발생하는 균형이 반드시 efficient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좀만 더 이제 얘기해 보면요, 우리가 3장에서 얘기한 그리고 또는 일반 균형에서 얘기하는 게 이 결과 이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first welfare theorem, first welfare theorem에 얘기하는 거는 시장 균형은 시장 균형에서 발생하는 자원 배분은 파레토 efficient하다. 그래서 equilibrium allocation은요, market equilibrium allocation은 파레토 efficient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second welfare theorem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전 미시 경제학에서 시장이라는 그런 프라이싱 시스템,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요가 움직이고 공급이 움직이는 그런 마켓 시스템에 관해서 되게 초반부터 시스테매틱하게 분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Second welfare theorem은 그거에 대한 그 리버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First welfare theorem에 대한. 그래서 만약에 efficient allocation이 있으면은 그것은 마켓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냥 여기서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 게 마켓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데 어떻게 달성될 수 있냐면은 부의 재분배에 의해서요. wealth redistribution. 부를 적절하게 재분배하면은 모든 efficient한 결과는 시장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fundamental theorem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의존하고 있는데, 첫 번째 complete market.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재화에 대해서 시장이 있어요. There exists a market. 그래서 이 마켓에서 이 재화가 거래가 돼요. The good is traded. traded. 모든 재화에 대해서 내가 나의 페이오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재화에 대해서 그거에 맞는 시장이 있고 그 시장에서 그게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된다는 거는 역시 프라이스조차 그 거래되는 그 트랜잭션 프라이스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가격 P를 갖고 거래가 돼요. 이게 이제 컴플리트 마켓 첫 번째 가정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공공재 이런 거에 대해서 이 first welfare theorem이 깨지는지 쉽게 알 수가 있죠. 공공재, national defense. national defense로부터 우리가 페이오프를 받거든요. 근데 national defense가 거래되는 마켓 존재하지가 않죠. 물에 대한 당연히 우리가 먹는 뭐죠? 식음료 이런 거는 그런 거 제외하고 일반 수도세 내긴 내네. 근데 어쨌든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뭐 공기 이런 거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켓 컴플리트니스가 깨지기 때문에 first welfare theorem이 공공재 같은 경우 무너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complete information.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보통 이제 제일 많이 first welfare theorem에서 중요한 perfect competition. 이거는 모든 그 에이전트가 price taker로 all agents are price takers.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쟁 때문에 내가 가격을 조정할 힘이 없어요. 내가 시장에 참여하는데 이미 벌써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로 나는 움직인다는 거죠. 공급자 입장에서나 소비자 입장에서나.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가정, 이 세 가지 가정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transaction cost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정하지 않나? 이 transaction cost 같은 경우도 우리가 complete market을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시장을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 관해서 내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나의 페이오프에 영향을 주죠. 그럼 그거에 대한 또 마켓이 존재해야 돼요. 존재하지가 않죠. 거래 외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비용이 있다. 그러면은 벌써 complete market assumption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만큼 첫 번째 가정이 세 번째 가정만큼 되게 중요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externality는 이 complete market 가정이 깨지게 됨으로써 결국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그래서 market equilibrium allocation이 더 이상 efficient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일 마지막 블릿 포인트는 이제 second welfare theorem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이미 벌써 efficiency를 달성하기 때문에 이 가정 이 세 가지 가정 하에서는요. 만약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더 이상 웰페어를 증대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시장에 개입하는 목적은 뭐냐? 디스트리뷰션을 위해서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이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externality를 뭐 설명하는 거는 여기 피규어가 하나 나와 있지만은 어떤 생산 활동 또는 소비 활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externality에 관한 정확한 definition이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welfare가 directly affected by the action of another agent in the economy. 그래서 경제 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 거기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즉, 그거 만약에 어떤 액션이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는 가격을 통해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즉, 두 명의 에이전트가 액션 A1, A2를 결정하고 있을 때, A2가 U1한테 영향을 준다? 근데 프라이스를 통해서, 가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externality 앞에 금전적인 externality라고 해가지고 pecuniary externality 이런 말을 붙여요. 근데 이런 건 보통 이제 우리가 externality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externality의 가장 그 standard example이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상류, upstream, 여기는 하류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면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상류에 이제 어떤 공장이 있는 거죠. 공장에서 이제 오염물질이 이제 나오면은 물이 오염돼서 그만큼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externality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오염물질에 대한 그 배출권,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마켓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런 네거티브 externality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상류에서 만약에 그 작업하는 기업이 공장이 그 오일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얘네가 오일 가격이 증가해가지고 만약에 더 많은 오일을 생산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fishery profit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는 externality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externality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또 역시 구분해 줄 수가 있는데요. 프로덕션에서 발생하는 externality,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생산자의 profit이 다른 생산자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정반대 consumption externality 생각해 줄 수 있죠. 어떤 소비자의 utility가 다른 소비자의 소비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케이스요. 근데 뭐 이걸 서로 섞은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적인 externality,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생산 활동이 다른 소비자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솔직히 교과서에서 구분해 놓는데 이걸 굳이 구분한 게 크게 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교과서에 나온 거니까 한번 리뷰하는 측면에서. 자, 그래서 일단
consumption externality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즉, 한 명의 소비자, 어떤 사람의 소비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utility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market equilibrium이 더 이상 efficient 하지 않은데요. 자,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빌드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형이 있어요. 두 명의 소비자가 두 가지 재화를 서로 소비하는,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소비자의 payer function, utility function은요,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면은 자기가 X 재화를 얼만큼 소비하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composite good을 얼만큼 소비하는지, 여기서 M1은 이제 consumption 1, 첫 번째 소비자의 consumption of 그 composite good이죠. other than X. X를 제외한 다른 composite good. 그러니까 X 제외하고 돈이 이만큼 남았는데 그 남은 돈 전부 다 다른 제품 소비하는 데 이제 사용됐다는 거죠. by consumer 1. 첫 번째 소비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원래 여기서 끝났으면은 externality가 없는 거지만 다른 사람의 소비 X2죠. X2가 directly 영향을 미쳐요. 가격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수요를 증가시켰다? 그럼 가격 증가하면은 어이구 나도 X제가 소비하는데 그럼 나는 불행해지겠네? 이런 게 아니고 directly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두 번째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이 X제화를 얼만큼 소비하고 composite good 얼만큼 소비하고 근데 다른 사람 X1에 대해서 좀 잘렸는데 알파 log X1이요. 알파 2 ln X1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externality가 존재할 경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externality는 지금 X 재화에 대한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언제 positive냐, 언제 negative냐 너무나 쉽죠. 알파 1이 알파 2가 둘 다 0보다 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negative externality. 반면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positive externality. 굳이 positive externality, negative externality 같은 경우 이 example 들어보면은 만약에 negative일 경우에는 positive externality가 발생하는데 유행 효과 또는 네트워크 효과 사람들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나도 소비 성향이 나도 효용이 더 증가해가지고 소비하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김영세 교수님 책에 이걸 bandwagon effect라고 얘기 나오긴 나왔는데 이걸 정확하게 bandwagon effect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행 효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남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나의 효용이 나의 marginal utility가 그 제품에 대한 marginal utility가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가 X1이라는 재화를 소비하는데 X 재화를 그러니까 얼만큼 소비할지 결정하는데 상대방이 얼만큼 소비하는지 두 번째 소비자가 얼만큼 소비하는지 영향을 줘야죠. 근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곱셈 형태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컵 더글라스 생각해 보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X2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첫 번째 재화를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marginal utility가 그만큼 내가 나의 첫 번째 X재화에 대한 willingness to pay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X2가 커지면 커질수록 marginal utility가 X1에 관해서 증가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남들이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내가 그 제품에 대한 willingness to pay, 즉 marginal utility가 증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X1과 X2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로스 파셜 데리베티브가 그러니까 X1과 X2에 관해서 우리가 크로스 파셜 데리베티브를 취해주면은 제로거든요. 제로.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어차피 이거 다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취해주는 거면은 이거랑 이 유틸리티랑 X1에 E to D M1 X2
마이너스 알파 1 요 효용함수요. 그러니까 요 로그 이거를 이제 모노톤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준 거죠. 요 효용함수나 저 아래 효용함수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요 앞에 요 효용함수에 대해서는 익스터널리티가 네트워크 이펙트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파라미터가 포지티브일 경우에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 그러니까 남들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오히려 그걸 소비를 줄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죠. 자, 뭐 그냥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다 한 번씩 봤던 거라 그냥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X의 재화나 그 다음에 컴포짓 굿의 재화가 1로 고정돼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명의 소비자의 웰스가 서로 같을 때, 자, 그때 한번 사회 최적과 경쟁 시장 균형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뭐 이거 너무나 간단한데 너무나 간단해. 일단 경쟁 시장 균형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소비자 1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유틸리티 극대화하려고 하죠. 그래서 lnx1 알파 1 lnx2요. 근데 이제 가격 그 예산 제약식이 P1, PX랑 PM 둘 다 1로 주어져 있으니까 X1, M1은 W보다 작아야 되는 예산 제약식이 있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데 커즐 리니어 같은 경우 우리가 X1에 관한 내부해를 가정하고 X1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M1이 내부해다. M1이 0보다 크다. 이걸 가정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M1은 예산 제약식 이퀄로 만들어주고 W-X1 그래서 그냥 이거 대입하면 되죠. 또는 뭐 라그란지안 멀티플라이어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이 쿼즐 리니어 이거 성질 제 생각에는 시험에 나오지 이런 거 이건 뭐 시험엔 안 나오지만 뭐 이런 성질 알고 있죠. 이게 막 이래서 square root of x1 plus x2다. 그럼 이럴 경우에 utility function이 이제 쿼즐 리니어하다는 거 알고 있죠. mu1 marginal utility of good 1은 계속 떨어지고 mu2 이거는 1로 지금 fix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소비가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내가 가진 재화를 먼저 X1에 투자를 해요. 왜냐? X1에 대해서 나오는 marginal utility가 높으니까. 근데 그게 딱 서로 같은 지점 여기까지 도달한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첫 번째 재화를 소비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cause linear utility일 때 웰스 이펙트가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처음에 웰스가 되게 작을 때에는 이펙트가 있어요. 그게 웰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키니까. 근데 이 점에 딱 도달했다. 즉 MU1과 MU2가 같은 지점에 도달했다. 그럼 더 이상 첫 번째 재화를 내 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증가시키질 않죠. 그러니까 웰스 이펙트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는 제 생각에 학부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걸로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는 학부 미시경제학에서 하는 걸로 우리는 좀 더 공공경제랑 가까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이제 x1에 관해서 미분한 다음에 0으로 놔주면 되죠. 그래서 x1은 1. 이거를 x1 hat으로 노테이션을 사용했나? 자, 여기서 hat을 씌웠다. 그거는 시장균형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소비자의 시장균형은 1 over x2는 1이 나와야 되니까 x2 hat도 1이 돼요. 이거 그냥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x라는 재화에 대해서 시장균형에서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뭐 나머지 m은 뭐 그냥 이렇게 되겠죠. m1 hat은 w에다가 갖고 있는 인컴에다가 1 빼주고 m2는 w에다가 또 1 빼주고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x가 중요하거든요. 왜냐?
X에서 externality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Pareto efficient한 allocation은 Pareto efficient한 거니까 두 개 더해준 다음에 극대화시키는 allocation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여기서는 소비자가 2명이거든요. 소비자가 2명일 경우에는 Pareto efficient한 allocation은 결국 welfare maximizing 해주는 allocation과 서로 동일하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은 lnx1, m1, x2. 두 번째 소비자는 x2, m2, x1. 자, 플래너 입장에서 이 두 명의 소비자 유틸리티의 총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x1과 x2를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해야 되는가? 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전체 지금 가능한 allocation은 요 아래처럼 이렇게 되죠. x1 더하기 x2는 그 다음에 거기다 m1 플러스 m2는 전체 가지고 있는 wealth 2w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이거 뭐 라그란지안으로 뭐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라그란지안으로 풀어주면은 전체 목적 함수에다가 플러스 람다가 들어가게 되죠. tw 마이너스 x1 이렇게요. 그래서 첫 번째랑 요거 세 번째 요게 한 게 이제 라그란지안 L이 되죠. 그래서 M1에 관해서 라그란지안 데리베티브 취해주면은 1 마이너스 람다는 제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람다 라그란지안 멀티플라이어가 1이구나. 1이구나. 이 멀티플라이어 해석하는 방법 기억하죠? 멀티플라이어 1이라는 거는 무슨 말? 1이라는 거 무슨 말이죠? 멀티플라이어 1이라는 거? 멀티플라이어가 1이라는 거는 각 소비자가 소득이 1만큼 더 증가했을 때 발생되는 어디셔널 유틸리티가 1이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해요. 코즈 리니어에서. 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즈 리니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비 행태가 발생하냐면은 첫 번째 재와 소비할 만큼 소비하고 요 세이시에이션 포인트에 도달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재와 소비 중지 그 다음에 이제 컴퍼짓 끝 두 번째 재와 여기서 M이죠. M을 소비하거든요. M을 소비하면은 만약에 내가 소득이 1단위 더 늘어났다? 그럼 M1을 소비자 1 입장에서 한 단위 더 소비할 수 있고 두 번째 소비자도 소득이 1만큼 늘어났다? 한 단위 더 소비할 수 있는 거죠. 한 단위 더 소비함으로써 발생되는 net utility는 1만큼이죠. M1은 정확히 utility랑 1대1로 리니어하거든요. 그래서 람다가 1이라는 거는 웰스가 그만큼 늘어나면은 효용이 1만큼 늘어난다. 하면 이걸 보통 이제 그 marginal utility of income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어쨌든 자 그래서 람다 1인 거 알아요. 그 다음에 x1에 관해서 derivative 취해주면 1 over x1 ln x1이 1 over x1 되죠. 그 다음에 쭉 지워지고 여기 뒤에 제일 마지막에 alpha 2 ln x1이 있으니까 derivative 취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 람다랑 같아야 되는데 여기 왜냐면 마이너스 x1이 브래킷 안에 있거든요. 근데 람다가 우리가 1이라는 사실 알죠. 그래서 왼쪽 거 묶어주면은 1, 즉 x1은 1 마이너스 알파 2. 자, 요거 efficient한 거는 스타라는 거 슈퍼스크립트 스타 하나 붙일게요. 그럼 x2 스타도 금방 유도가 되죠. 이거 1 마이너스 알파 1으로 유도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린시플 클래스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봤던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만약 소비자 입장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 과도적으로 과잉 소비가 발생하게 되고 포지티브 엑스터널리티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파레토 이피시언트 알로케이션에 비해서 과소 소비가 발생하게 되죠.
과잉, 과소. 그래가지고 x hat과 비교를 하게 되면 아까 1이었거든요. 그래서 알파 1이 0보다 크다, 즉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있다. 그러면은 first best랑 그 parity efficient allocation과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이 더 크죠. 즉 과소 소비. 네거티브 엑스터널 알파 1이 0보다 크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 이게 파레토 이피 미안합니다. 잠깐만. 스타가 파레토 이피시언트 한 거죠. 오케이. 아, 이거 노테이션이 김영석 교수님 노테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has은 해시 마켓 이퀄리브리움.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각자의 이득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소비할 건지, 스타는 플래너 입장에서 efficiency를 위해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알파 1이 0보다 크다. 즉 이 example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났지?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죠.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니까 사회적으로 소비돼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죠. 더 많이. 그리고 포지티브일 때는 더 많이 또는 덜. 포지티브일 때는 덜. 자, 그래서 아마 이 둘 간의 차이도 그거 알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발생하냐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려고 할 때 그 1 마이너스 알파 2 over x1 이게 아까 라그란지안을 x1으로 미분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그 람다 텀 제외하고, 즉 사회적으로 x1을 소비할 때 발생되는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알파 2가 0보다 크면은요 이거 이렇게 감소하죠. x1에 대해서. 자, 요게 social marginal benefit curve for x1. 사회적으로 첫 번째 소비자가 x를 증가시킬 때 marginal benefit이 이만큼 이런 식으로 증가하죠. 근데 private marginal benefit은요, PMB는 아까 전에 자신의 utility를 미분하면 1 over x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크죠. for x1. 위에 거는 1 over x1, 아래 거는 1 minus alpha 2 over x1. 이렇게 크죠. 그래서 아까 보면 알겠지만 프라이스가 1로 주어져 있으니까 프라이스가 1로 딱 주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혼자 자신의 private marginal benefit을 생각해 봤을 때 더 많이 소비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요. 이거 미시경제학 시간에 이런 거 봤죠? 이거 기억 나나요? 이런 거요? 이런 거 안 봤어요, 이거요? 이거 안 다루나요? 익스터널리티 미시경제학 시간에 안 다루나요? 다뤄요?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이런 그래요? 이거 그럼 제가 지금 한 얘기 다 이해되나요, 이건요? 질문 있나요, 질문이요? 이거 원론 시간 때도 이거 안 다루나요? 경제 원론 시간 때도요? 원론은 더 못 다루. 잠깐만. 익스터널리티는 들어봤죠, 그러면요. 익스터널리티는요. 뭐 공장에서 매연 뿜고 이러면 주변에 아파트 가가 하락하고 이런 거요. 그니까 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비자, 두 번째 소비자가 각각 X를 요만큼 소비해야 되는데 자신의 개인 이득을 생각해서는요,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죠. 그 더 많이 소비하는 그 인투이션은 뭐냐?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가 있을 때에는 만약에 첫 번째 소비자가 J와 X를 소비할 때 추가적인 커스트가 두 번째 소비자한테 발생되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커브만큼 자신이 생각했을 때 요만큼 소비하면은 베네핏이 요만큼 발생하는데 요 Y축에
요만큼 베네핏이 발생하는데 실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베네핏은 그거보다 더 적게 되죠. 왜냐? 사회적으로 cost, 두 번째 소비자의 효용이 더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social benefit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private marginal benefit과 social marginal benefit, negative externality가 있다. 그러면은 아래쪽이 S&P가 더 작게 돼요. 그렇죠? 반대로 positive externality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benefit보다 추가적인 benefit이 사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social marginal benefit, 사회 한계 편익함수, 이게 더 크게 돼요. 재화를 소비할 때. 이렇게. 자, 그래서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있을 때는 과잉 소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피구조세는 조금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분리 포인트가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익스터널리티가 포지티브하게 있다? 그럼 더 많이. 그 다음에 익스터널리티가 포지티브하게 있다. 그러면은 소셜리 옵티멀한 지점에서 마켓 균형보다 소셜리 옵티멀한 지점에서 더 많은 재화가 소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있다. 그러면은 더 적게. 이거 말이 좀 이거 좀 헷갈리게 적어놨네요. 시장 균형에서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해요. 소셜리 이피시언트한 것보다. 그 다음에 포지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있다. 그러면은 덜 소비하려고 해요. 덜. 아까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는 private, social, marginal benefit curve가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에 관해서 externality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example은 생산에 관해서 externality가 있을 때, 이거는 두 기업이 지금 생산량을 Q1, Q2로 이제 이렇게 산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비용 함수를 통해서 산출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의 비용 함수 같은 경우 보면은 Q1, 자신이 얼만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도 관련이 있지만 상대방이 얼만큼 생산하는지에 따라서도 관련이 있죠. 이럴 경우는 이제 우리가 프로덕션에서 externality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Q2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externality가 없죠. 즉, 두 번째 기업의 생산 활동이 첫 번째 기업한테 external effect를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C1이 Q2에 관해서 증가하는 함수다. 그래서 Q2에 관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취해줬을 경우 부호가 positive다. 그러면은 두 번째 기업이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러면은 첫 번째 기업한테 네거티브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지티브 임팩트는 언제 있냐? 왜냐면은 Q2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C1도 증가한 거기 때문에 firm 2의 production이 firm 1 production에 네거티브 임팩트가 있는 거죠. 포지티브 임팩트는 이게 마이너스일 때. 남이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나의 생산 비용이 줄어들어요.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example, 이런 거 경제 언론 시간에 이런 거 한번 들어봤을 때 틀림없이 과수원이 있고, 뭐죠? 그렇죠. 양봉업자, 그렇죠. 양봉업자가 벌을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수정이 많이 돼서 과수원 생산량이 늘어나는, positive externality, 그렇죠. 자, 그래서 생산에 관한 externality. 자,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좀 더 파라메트릭하게 cost function을 specify 해주면은요, C1을 Q1의 제곱 알파 Q1 곱하기 Q2 이렇게 이제 해볼까요? 그 다음에 C2는 그냥 Q2의 제곱, Q2의 제곱. 자, 그러면은 firm 2의 PMC, private marginal cost는요, PMC2는 2 곱하기 Q. 자, 그래서 2 곱하기 Q2. 그래서 Q2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거 그래프 나와 있죠. 반면에 그 첫 번째 기업의 그 private marginal cost는 이거 Q1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2Q1 알파 Q2가 되죠. 알파 Q2.
QT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알파가 0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는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 0보다 작다, 포지티브 엑스터널리티. 그래서 지금 여기서 PMC랑 SMC1, 요거는 PMC는 Q2가 제로일 때, 잠깐만요, PMC는 여기서 프로덕션 엑스터널리티가 있을 때 PMC는 어떻게 났지? PMC가 Q2, given Q2, SMC는 SMC1을 알파 Q1, TQ1 이거 PMC를 그냥 2Q1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알파가 제로일 때 발생되는 marginal cost, 그 다음에 SMC를 이거를 고려한 marginal cost 2Q1 플러스 알파 Q2야. 알파 Q2. 그래서 PMC가 SMC1보다 지금 각각의 Q에 대해서 더 크죠. PMC가 SMC보다 더 크죠. 그 말은 알파가 여기서 0보다 작은. 잠깐만 있어. 알파 0보다 작아? 뭔가 이상한데? 알파 0보다 작으면은 피해 기업이 아닌데? PMC SMC2.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요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PMC2는 Q2, 2 곱하기 Q2. 그러니까 기업 2에서 발생되는 external effect를 고려하지 않고 생기는 marginal cost. SMC2는 뭐냐면은 이제 그걸 고려하는 거죠. 두 번째 기업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자신의 비용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비용도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SMC2는 Q2 스퀘어에다가 알파 Q1, Q2만큼. 여기서 그냥 Q1을 없애줄까?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SMC2는 그러니까 총 발생되는 social cost는 Q2 스퀘어에다가 알파 Q2. 그래서 marginal cost는 2 곱하기 Q2 플러스 알파. 그쵸? 그래서 알파가 0보다 클 경우에 SMC2가 이렇게 위로 상승한 거 볼 수가 있죠. 알파만큼. 잠깐만. 근데 그러면은 SMC1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PMC1은 2 곱하기 Q1. 근데 SMC1은 첫 번째 겹에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줄어들어. SMC1은 줄어들어. SMC1은 줄어들어. PMC1과 SMC1. 잠깐만. 이거 SMC1은 어떻게 유도할 수 있죠, 이거? 이렇게 프로덕션 엑스터널리티가 있을 경우에 SMC1을
아, 내 생각에 이거 그거 같아. 이거는요. 잠깐만. 내 생각에 지금 내가 얼핏 드는 생각은 나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내 말이 맞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판별해줘요. 내 생각에 잠깐 만약에 다시 한번 C1의 이거는 둘 다 이게 있어야 돼. Q1 squared 알파 Q1 곱하기 Q2 C2는 Q2 squared 그러면 일단 PMC2부터 이거는 2 곱하기 Q2 SMC2를 구하기 위해서 SC2 Social Cost from Production 2를 생각해 주면은 Q2 square에다가 알파 Q1 Q2를 다 더해요. 이만큼 요 두 개를 더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marginal cost 그래서 2Q2에다가 알파 Q1 그 다음에 PMC1은요 첫 번째 기업의 marginal cost는 이거 고려해서 다 고려해서 marginal cost 취해준 거 2Q1 알파 Q2 반면에 SMC1은 알파가 0일 때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처럼 고려해주지 않고 구해준 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잠시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두 번째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때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할 경우에 발생하는 marginal cost는 이게 맞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어카운트 한 다음에 marginal cost 취한 거 이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좀 문제인데 첫 번째 기업이 private 여기서는 externality 방향이 그러니까 서로 간에 externality가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기업이 Q2가 첫 번째 기업의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private marginal cost를 생각할 때, 말이 좀 약간 애매하네. private marginal cost를 생각할 때 이거를 고려해서 왜냐? 첫 번째 기업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Q2가 이만큼 생산되면은 발생되는 additional cost가 이만큼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SMC1을 계산할 때는 두 번째 term을 무시하고 하냐? 이 발생되는 사회적인 cost는 첫 번째 기업이 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발생되는 cost는 내가 Q1을 집어넣으면 그럼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 발생되는 이 external effect는 두 번째 기업이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additional cost는 우리가 social cost를 생각할 때 SC2에 집어넣어야 되지 SC1에는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말이 좀 이상하네. 더 좋은 해석 혹시 있을까요? 좋은 해석이요. 근데 내가 여기 지금 이 Q1, Q2 여기서 Q1, Q2를 다 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알파 Q2만 되면은 그러면은 SC2는 이렇게 되고 PMC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로가 되는 거라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둘 다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external cost가 Q1, Q2에 둘 다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내가 조금만 있다가 아니고 이거 수업 끝나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기업의 생산 활동이 첫 번째 기업한테 악영향을 준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요거는 당연하죠. 두 번째 기업이 생산할 때 external cost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social cost가 그만큼 더 증가하게 돼요.
여기서는 왜 PMC랑 SMC가 차이가 나냐? PMC 자신의 private cost를 생각할 때에는 이미 Q2를 고려해서 Q1을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인 cost를 생각해 봤을 때 사회적인 cost는 여기에 부과되는 거지 기업 첫 번째 기업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SMC가 좀 더 낮은 걸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얼핏 드는 생각은 다시 한번 왜 SMC1이 더 낮냐? 발생되는 Q2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 additional cost는 SC2에 포함돼야지. SC1 첫 번째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social cost 여기에는 등장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더 낮고 이쪽에서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더블 카운트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 어쨌든요. 자 요거를 만약에 요거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요거 그냥 갖고서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보면은 그럼 첫 번째 기업은 얼마만큼 생산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기업의 profit P1 곱하기 Q1 주어진 price 주어져 있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C1을 빼줘야죠. C1을 빼줘야죠. 그런데 첫 번째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할 때 marginal revenue는 P1, marginal cost를 생각할 때 PMC1 자신의 cost, private cost를 생각해서 Q1을 결정하죠. 그래서 Q1 햇이 여기 나오게 되고 반면에 사회적인 surplus를 극대화, producer surplus를 극대화시키는 Q1 스타는요. 그럼 이때는 social cost function을 생각해 줘야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어진 marginal revenue P2. 근데 자신의 private cost를 생각했을 때는 Q2 햇까지 생산을 하는데요. 그런데 social efficiency를 생각했을 때는 Q2 star.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있을 경우, 즉 가해 기업과 피해 기업이 있을 경우에 가해 기업 같은 경우에는 social efficient level과 생각해 봤을 때 더 과잉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피해를 받는 기업은 그만큼 과소 생산을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이제 다음 그림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기업, 어떤 산업에서 각각의 산업에서 인더스트리얼 1에서 생산하는 기업, 인더스트리얼 2에서 생산하는 기업 이렇게 하나씩 생각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하나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의 산업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이제 그 cost function이 전체, marginal cost function이 전체 industrial supply curv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ndustrial supply curve랑 demand curve가 만나는 점에서 이제 균형 가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산업 같은 경우, 즉 피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균형 가격이 P1 햇에서 그 다음에 균형 산출량이 Q1 햇에서 그렇죠? 근데 사회적인 efficiency를 위해서는 균형 가격은 좀 더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생산이 좀 더 많이 돼야 돼요. 그렇죠? 가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디마인드 커브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PMC2랑 D2가 만나는 점, 즉 B2점에서요. P2 햇과 P2 햇이라는 가격에 Q2 햇만큼 생산이 되는 거죠. 이제 가해 산업에서는 우리가 socially efficient한 아웃풋을 생각해 보면은 Q2 스타, 즉 더 많이 생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production externality를 통해서 발생되는 총 deadweight loss는요. 원래는 A1에서 피해 산업 같은 경우는 A1에서 균형 가격, 균형 산출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 삼각형만큼의 이 surplus가 원래 실현됐어야 되는데 더 생산돼서 실현됐어야 되는데 실현 못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피해 산업에서 발생되는 deadweight loss는 이 triangle A1, B1, C1 이만큼 좀 더 수식으로 써주면은 demand curve에서 SMC1
이 둘 간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그 loss가 있는 거죠. dead when loss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Q1 hat으로부터 Q1 star까지 적분한 게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생산이 되면 될수록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사람들의 willingness to pay, demand보다 낮으니까 더 생산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이런 externality 때문에 생산이 덜 된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가해산업 같은 경우에는 총 발생하는 요 검정색 B2점이 균형점이 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점은 A2니까 이만큼 생산이 더 많이 됨으로써 발생되는 dead weight loss, 사회적인 손실, 그게 삼각형 A2, B2, C2. 그래서 firm 2로부터 발생되는 externality 때문에 발생되는 dead weight loss는 이 두 삼각형 더해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게 그 가격이 그러니까 수요가 얼만큼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데드웨이 로스가 얼만큼 발생하는지 그거는 수요가 얼만큼 탄력적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D1이 되게 비탄력적이라서 D1이 이렇게 스티프하다고 생각해 보면은요. 스티프하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럼 이때 발생되는 데드웨이 로스는요.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냐? 그럼 요 점, 요 파란색 점과 검은색 점과 이렇게 연결한 요만큼이 이제 데드웨이 로스가 될 텐데. 데드웨이 로스가 될 텐데. 원래 그쵸? 검정색 점은 여전히 socially efficient한 점. 그 다음에 파란색 점이 이제 그 시장 균형에서 발생되는 산출량이 되는 거죠. 그만큼 예전보다 여전히 적게 생산되는 건 맞는데 사회적인 최적점에 비해서요. 그런데 그 차이가 그만큼 시장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면은 줄어들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인투이티브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격이 만약에 수요가 가격 변화에 대해서 그만큼 비탄력적일 경우에 여전히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하긴 발생하지만 그 데드웨이 로스의 그거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 왜 줄어드냐? 수요가 산출량이 여전히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그 줄어드는 게 그만큼 덜 줄어들기 때문에요. 왜 그렇죠? 요거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그만큼 디맨드 커브가 스티프할 때 발생되는 데드웨이 로스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왜 줄어드는지 한번 인투이티브하게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이 10분. 오케이. 여기 한 가지 더 익스터널리티에 관한 한 가지 이그샘플이 나왔는데 그거는 조지 아칼로프가 1976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 나온 Rat Race 생쥐 경주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가 하면 저 앞에 치즈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이제 생쥐들이 이제 달려가는 거죠. 치즈를 향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생쥐가 그 치즈를 받아 먹는 거죠. 이런 거를 조지 아칼로프가 그 게임을 보고 생각한 게 우리가 organization 어떤 그 조직 내에서 승진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또는 클래스룸에서 여러 학생들이 A+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Rat Race 게임은 컨테스트인데요. 서로 간의 아웃컴 좀 더 나은 프라이즈를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내가 더 노력한 만큼 상을 받을 확률이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결과적으로 상은 어떻게 배분되냐면은 제일 많이 노력한 사람이 가져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못 가져가는 즉 relative position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건 상대평가죠. 우리 수업에 생각했을 때는 상대평가랑 절대평가. 내가 아무리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높은 점수가 있는 사람이 학생이 있으면은 A+를 가져갈 수 없는
절대평가는 어떤 absolute scale 하에서 내가 이 점수, 이 컷오프만 넣으면은 A 플러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평가일 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거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상대방이 노력하는 걸 봤다. 그럼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인센티브가 상대평가에서 그만큼 커지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아까 생쥐 게임에서도 봤듯이 생쥐들이 더 열심히 달린다고 해봤자 치즈의 양이 변하는 건 없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단순히 상이라는 거는 A+, 그걸로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회사 내에서도 승진이라는 거는 내가 그래서 승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additional salary 이런 게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상이라는 거는 딱 고정되어 있는 반에서 이게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들어가는 cost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회수할 수 없는 sunk cost거든요. 그 cost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발생되는 externality는 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 내가 순위에서 뒤처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상을 못 받을 확률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죠. 즉 상대방이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의 winning probability는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네거티브 externality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장 간단하게 생쥐 게임을 묘사한 그 2x2 게임이 있는데요. 두 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지 아니면은 놀지 결정하는데 만약에 둘 다 논다 그럴 경우에 둘 다 B학점을 받아가지고 3,3의 페이오프가 발생하는데 둘 다 열심히 공부한다 이럴 때에도 김영세 교수님 책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B학점 하지만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커스트가 있기 때문에 예전 B학점을 받을 때 페이오프 3에서 1만큼 감소한 2,2 만약에 한 명은 열심히 공부하고 한 명은 놀았다 그러면은 한 명은 A 플러스를 받고 그래서 A 플러스로부터 나오는 페이오프는 5 근데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발생되는 cost 1 그래서 4만큼의 페이오프 그 다음에 논학생은 C를 받기 때문에 C에서 발생되는 페이오프는 1이요 A는 5 B는 3 그 다음에 C는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들어가는 effort cost는 1이요. 그래서 이제 페이오프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식 인형 구해 보면은 이제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각 그 학생들한테 dominance strategy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 평가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2,2 이 균형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그냥 둘 다 놀면은 그냥 어차피 결과는 B 플러스 똑같은데 이런 경쟁 효과 때문에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 때문에 추가적인 커스트가 발생하게 돼서 더 안 좋은 균형으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봤던 프리즈너스 딜레마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게임이죠. 서로 그냥 그 자신의 죄를 리빌하지 않으면은 사일런트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둘 다 그냥 석방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서로 간에 이제 커미트먼트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입을 열 걸 두려워해서 나도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둘 다 그냥 공부를 안 하면 서로 좋을 텐데 그걸 커미트먼트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이 열심히 공부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나도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안 좋은 균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example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N명의 학생이 경쟁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I번째 학생이 XI 시간만큼 공부하면은 이만큼의 effort cost 또는 비효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I의 최종 그레이드는요. 최종 그레이드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면은 최종 그레이드는 XI over X바요. 그래서 X바는 전체 학생들의 평균 공부 시간이요. 그래서 전체 이거 다 더해준 거 n분의 1로 나눠준 거. 그래서 좋은 학점을 받았을 때 발생되는 그 상에 대한 베네핏은 알파만큼. 그래서 요거는 prize의 value고요. prize value. 내가 좋은 학점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winning probability요. winning probability. 이런 거를 보통 리터러처에서 툴럭 컨테스트라고 불러요. 툴럭 컨테스트. 이 툴럭 컨테스트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만약에 두 명의 학생이 있을 때 내가 x1만큼 노력하고 상대방이 x2만큼 노력해요. 그러면 이 툴락 컨테스트에 의하면은 나의 위닝 프로바빌리티는 x1을 x1 더하기 x2로 나눠준 거거든요. 즉, 더 많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의 위닝 프로바빌리티는 증가하지만 이게 1에 수렴하진 않아요. 그거는 뭘 반영하는 거냐면은 반드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높은 성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거랑 정반대 개념인 all pay contest라는 것도 있어요. all pay contest. 이건 뭐냐면은 언제 이기냐? 내가 상대방보다 노력을 많이 하면은 무조건 probability 1로 이기고 x1이 x2보다 작다? 그럼 probability 0로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노력한 거랑 결과랑 완전히 1대1 매칭이 되는 거죠. 근데 툴락 컨테스트에 갖고 있는 성질은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확률은 증가하지만 반드시 1로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갖고서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대칭적인 내시 균형을 먼저 구하라고 나와 있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도를 많이 못 했네.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 학생 I 입장에서 학생 I는 자신의 유틸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XI를 선택하죠. UI는 아까 본 것처럼 알파에다가 이 유틸리티를 극대화시키는데요. X반은 다 더한 거 N으로 나눠준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대칭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X 스타만큼 노력을 했을 경우, 즉 XI가 X 스타로 같은 경우 모든 학생들이요. 그런 균형이 이제 존재하면은 과연 그 균형은 뭔지 대칭 균형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그럼 이제 I 입장에서 상대방들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고 X스타만큼 나 빼고 X스타만큼 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평균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되죠? 1 over n에다가 상대방은 전부 다 X스타만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만약에 XI를 선택하면은 총 평균 시간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여기 x바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ui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 알파 곱하기 xi 1 over n 뭐야 이거 나눠준 거네? x바로 나눠준 거니까 n 곱하기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xi의 제곱이요. 자, 그래서 이거를 xi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네. n-1 x스타 플러스 xi의 제곱 xi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요. 미분해 주고 0으로 놓으면요. first order condition n 알파 곱하기 n 그 다음에 n-1 x스타 플러스 xi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xin 그 다음에 분모 미분해 준 거 1이요. 그리고 이게 뭐랑 여기서 두 번째 term 미분해 주면 xi죠. 이게 제로가 돼야 되겠죠. 분자 분모 둘 다 xi가 있기 때문에 미분한 게 약간 복잡한데.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스타를 우리가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x스타가 균형이었다고 하면은요. 이게 만약에 균형이었다고 하면은요. 그럼 상대방이 전부 다 x스타만큼 노력을 했을 때
이 플레이어 I의 best response는 균형이라는 건 mutual best response죠. 상대방이 전부 다 X타만큼 했을 때 나의 best response는 X타가 돼야 되겠죠. 즉, 이 미분한 값에다가 XI에다가 X타를 집어넣어 주면은 your first order condition이 무조건 만족을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미분한 거에다가 X타를 집어넣어 주면은 위에 분자 이제 총 X타가 있는 거죠. 알파 N 곱하기 X타. 그 다음에 분모에는 N 제곱 X스타의 제곱. 그 다음에 위에 마이너스 알파 X스타에는 까먹었네. 자, 분자는 XI에다 X스타 집어넣어주면은 요거까지 포함해서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스타. 요거는 제로. 요렇게 되죠. 이렇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X스타로 관해서 풀어주면은, X스타는 어떻게 나오지? X스타는 여기서 N 먼저 캔슬 해주고, 그리고 X스타 하나 캔슬 해주고, 그럼 위에는 알파 n-1, 그 다음에 분자는 X스타, 마이너스 X스타는 제로, 즉 X스타 제곱은 알파 n-1, X스타는 square root of 알파 n-1.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는 상의 가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이 노력하는 거 알 수 있죠. 이거 사회적인 최적은 무조건 제로예요. 이거 전부 다 유틸리티 더해준 다음에 극대화시키는 거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아까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서로 노력을 안 하는 게 모든 학생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사회적인 최적이거든요. 왜냐? 이 발생되는 커스트는 생산성을 알파를 증가시키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생각보다 강의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수요일 날 1시간만 더 하고 시험 보는 걸로 할게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